안녕하세요. 홍지수라고 합니다. 말세는 말세예요. 무신론자가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 때가 왔으니 제가 번역한 책 중에 그 종교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적 사회적 그 측면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강간범보다 더 불신을 받는 집단이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간범보다도 못한 인간을 이렇게 강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서로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합의를 하고 써야 되죠. 안 그러면은 서로 하는 말이 엇갈립니다. 근데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안 내리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할 얘기가 정치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정치 성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얘기 많이 쓰죠. 그 좌익들을 진보라고 하는데 그거 족보에도 없는 말입니다. 지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사람들이 주로 실패한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그런 퇴행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자기네를 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럴,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를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자기네와 의견이 같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굉장히 비자유적이라고 그래서 저는 진보하고 리버럴을 합해서 오늘은 좌익으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포기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좌익의 눈치만 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좌익이 장악한 주류 언론에 영합하고 눈치만 보고, 그리고 기회주의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라이노라고 하는데요. Republican in name only. 무늬만 보수, 이름만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라는 그 용어도 안 쓰고 제가 그냥 우익이라고 할 겁니다. 가치 판단이 배제된 좌와 우로 나눠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김문수 전 도지사를 극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극좌나 극우라는 거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사하거나 용인하는 사람들을 극좌 극우라고 합니다. 이거 함부로 쓰면은 안 되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극좌라는 말은 안 쓰죠. 항상 극우라는 말만 쓰죠. 근데 우리나라에 극좌는 있지만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민주노총 같이 시위에서 강목 휘두르고 경찰차 부수고 이런 사람들이 극좌예요. 우리나라에 극우 있습니까? 우익 쪽에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 봤어요? 못 보셨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극우. 그러니까 극좌 극우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개신교하고 동일어로 쓰시는데, 사실은 기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는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가 다 포함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기독교는 같지만 개신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슬람권과 아랍과 중동을 동의어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틀려요. 아랍이라고 하시면은 아랍은 아랍족이나 아랍 문화권,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믿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족이고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동유럽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요. 근데 아랍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동이라고 쓰시면은 중동을 이슬람하고 동의어로 쓰시면은 역시 아프리카하고 동유럽의 이슬람 국가들이 제외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포함되게 됩니다. 중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말하실 때는 그냥 이슬람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치적 정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는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마르크스가
유사시에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참전해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죠.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지식인, 변호사, 그다음에 직업적인 혁명꾼들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과연 마르크스주의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서구 문명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려서 혁명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을 무너뜨려야만 마르크스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처음 그 기웨르기 루카치라는 사람은 헝가리 사람입니다. 헝가리 사람인데 이 벨라 쿤이라는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사람이 문화 담당관으로 들어가요. 정부에. 그래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킨다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아주 노골적인 성행위를 담은 그런 책자를 배포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반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기웨르기 루카치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사람이 물러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있죠. 그게 동일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거하고 어린이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토니오 그람치라는 사람은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인데 그 부르주아가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패권을 그 좌익들이 뺏어와서 민중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924년에 프랑크푸르트 학교라는 데가 생깁니다. 독일에. 맨 처음에는 사회조사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출발했는데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프랑크푸르트 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기웨르기 루카치가 물러난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세미나를 조직을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1대 총장 때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연구를 했는데 2대 총장인 막스 호르크하이머부터 그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용어를 문화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는 폭력으로 혁명하지 않는다. 차츰차츰 세대에서 세대로 정신 문화 혁명을 해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가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알려지게 되는데 학문적 사조로 이 사람들이 1934년인가 33년에 미국으로 대거 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33년에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나치한테 탄압을 받게 되니까 미국으로 대거 망명을 해서 컬럼비아 대학교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류한 사람이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좌익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오 막시즘. 그리고 신좌익은 또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요.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비판 이론인데 이 비판 이론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구축한 이론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서구 문명을 갈갈이 찢고 파괴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서구 문명의 토대가 뭐죠? 그리스 로마 문명과 그다음에 유대 기독교 문명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쿠제가 내세운 아주 궤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억압적 관용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 그 자체는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고 좌익은 진실이고 우익은
오류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익의 오류는 억압하고 좌익의 진실만을 확산시키는 게 그게 억압적 관용입니다. 이게 정치적 정도라는 그 개념을 퍼뜨리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주의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68세대라고 해서 그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시절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조 학자들은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자크 데리다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 그 젠더 스터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젠더 스터디에서 아주 그 각광받는 그 여성 학자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이유는 그 60년대 말에 그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면서 소련의 기밀 문서가 폭로됐죠. 그러면서 스탈린 치하에서 그 행해졌던 만행이 폭로가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즈음에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라는 그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책이 발간이 되면서 더 이상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는 방어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가치 체계가 다른 가치 체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이 세상에 진실이란 없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훨씬 부유하고 자유로운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머지 문명을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문화는 평등하고, 그러니까 모두 포용하고 보듬고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다문화주의입니다. 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그다음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포스트 모더니즘은 골격이 똑같아요. 둘 다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억압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진실이라는 거는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나 주관적 인식, 그게 진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억압자는 부르주아, 중산층이죠. 피억압자는 프롤레타리아. 근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서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정치적 정도라는 것은 앞으로는 제가 그냥 PC라고 부를게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억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그 집단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 정치적 정도에 부합하는 발언과 벗어난 발언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칸부터 유대인까지는 모두 좌익 쪽에서 피억압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집단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PC에 부합하는 발언입니다. 근데 백인 남성 이성애자 그리스도교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백인 우월주의, 나치즘, 파치즘, 극우 이렇게 매도를 당해요. 그리고 이 피억압 집단이라고 규정한 무슬림에서 유대인까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이나 정당한 비판을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증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백인 남성 이성애자 그리스도교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판을 하면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압 집단이니까. 제가 그 혐오 발언, 우리나라에서 또 혐오 발언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뭐 만든다느니 이런 이따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그 헤이트를 사람마다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무신론자 차별금지법, 무신론자 증오 표현 금지법을 누가 발의한다면 제가 제1차로 쌍수를 들고 말립니다. 서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런 법을 만들므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이런 법을 안 만들므로써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PC를 벗어난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오 발언이라고 매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증오 발언은 언어폭력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증오 발언은 억압해야겠죠. 그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해요. 해고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법적인 처벌에 들어가죠. 그 차별금지 법안 이런 거 만들어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인신 구속을 시키거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언어 폭력도 폭력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정당화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PC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인간의 활동 영역을 하나를 규명을 해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차이를 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로지 승자가 억압하고 차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패자와 연대해서 도덕적 우월감에 심취한 다음에 새로 규명한 승자를 향해서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의 활동 영역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세계 종교 분포도를 잘 보십시오. 파란색 부분이 개신교예요. 북미, 미국, 그다음에 북서 유럽,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 보십시오. 다 개신교 지역하고 동일하죠.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를 순이민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살러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잘 보십시오. 개신교죠. 전부.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남아프리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나 서구 언론에서 전혀 안 다루는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백인 지주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정권에서 무상으로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구 언론은 백인들이 당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자, 미국의 대학가에도 PC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The Fire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게 Founda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Education이라는 재단인데 아주 합리적인 좌익과 우익이 같이 하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학생들을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학생의 80에서 85%가 우익 성향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이 많고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자, 표현 규정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뭐 황당한 게 많긴 한데 하나만 제가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작업을 걸기. 작업이라는 건 뭐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 젊은 애들 쓰는 거. 근데 작업을 걸기 전에 상대방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표현 규정으로 억압을 하면은 뭐 인류가 존속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정치적 정도 PC라는 거는 피억압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각 집단마다 다 각자의 진실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스타디즈, 정체성 연구라는 학문 같지 않은 학문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퀴어 스타디즈, 동성애자 연구, 이거는 좀 역사가 돼요. 위민 스타디즈는 여성학이 요새 그 남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거라는 주장이 팽배하면서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학 없습니다. 젠더 스타디즈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블랙 스타디즈는 흑인학, 그다음에 팻 스타디즈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고도 비만인 사람들 같은 비만학, 그다음에 크립 스타디즈는 크리플 장애인을 줄여서 크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비하하는 표현이어서 안 썼었는데 도로 갖다 써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정체성 학문들이라는 게 양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이트네스 스타디즈는 이건 백인 연구인데 이 백인 연구를 제외하고 맨 위에서부터 크립 스타디즈까지는 연구 대상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거예요. 반면 화이트네스 스타디즈는 백인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의 정체성은 억압이다. 얘네는 타고난 인종차별주의자이다.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팻 스타디즈하고 크립 스타디즈가 요즘 각광받는 새로운 정체성 연구 학문인데 팻 스타디즈는 비만의 원인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회가 미의 기준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기준을 만들어서 과도 비만인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까지 있냐면 그 요즘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퍼스널 트레이너 많잖아요. 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지방을 연소해라.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헤이 스피치라고 하는 겁니다. 증오 표현이라고. 그게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 테스 할러데이라는 여자가 요즘 아주 가장 유명한 과도 비만 슈퍼 모델인데 이런 사람들 과도 비만이라고 하면은 PC에 어긋나요. 그냥 플러스 사이즈. 뭐.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보고 진짜 뚱뚱하다 그러면은 헤이트 스피치예요. 아름답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여성한테 아름답다고 해주는 게 이 여성한테 도움이 정말 될까요? 살 빼라. 그렇게 그 몸매 유지했다가는 오래 못 산다. 이게 이 여자를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